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인 여성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신 분들 중 대부분이 그러셨을 것처럼 저도 사연을 보내는 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된 장소에 하게 되어 혹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고, 또 괜히 제 사연으로 인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다른 이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가지게 만드는 자료와 영상이 많이 보이는데, 제 사연도 그런 잘못된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게 된 일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연은 제가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제 사연에 이입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하시며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요, 한 남자와 결혼하고 난 뒤에 생긴 일인데요. 그 일이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 인생을 지금과 달리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었던 일이라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연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엄마를 보내게 된 아빠와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그리워했고,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의지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는 어린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고 싶어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셨죠. 엄마 대신 서툰 손으로 제 머리를 묶어주시고, 소풍날이면 서툰 솜씨였지만 김밥을 싸주시며 어떻게든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덜 느낄 수 있게 노력하셨어요. 그런 아빠 덕분에 전 부족한 것 없이 잘할 수 있었고, 저도 아빠도 서로를 끔찍이 생각하며 지내게 되었죠. 뭐든 아빠와 함께하고 나누며 지냈어요. 친척이든 친구든 다른 사람들이 저희 부녀 사이에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부녀 사이가 너무 가깝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지 말고 평생 아빠랑 살까? 왜? 아빠가 시집 못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것보다 괜히 못난 남자랑 결혼해서 고생하느니 아빠 옆에 꼭 붙어서 살면 좋잖아. 나 시집 가면 아빠도 외로울 거 아니야. 맞지? 외로울 것 같지? 그래도 좋은 사람 생기면 결혼은 해야지. 물론 아빠 눈에 들어야 결혼 허락이 떨어지겠지만 말이야. 우리 딸 데려가려면 보통 남자로는 안 될걸. 아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문제네. 아빠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내가 그런 남자를 어디에서 만나.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아무나 데려오면 아빠가 허락 안 할 거야. 제가 시집 가면 아빠가 혼자 남는 게 걱정되기도 했고, 남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저는 30이 넘을 때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빠 역시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윗감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결혼이 제 인생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 아빠 옆에 붙어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지 어느 날 제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게 됐어요. 운명처럼 찾아온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였던 그 사람은 어느 날 TV를 보다 전쟁 지역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돕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위험한 전쟁 지역까지 날아가서 의료 구호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약자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일까지 마다하지 않던 멋진 사람이었죠. 그렇게 위험한 지역 여러 군데에서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살리다 자신이 심각한 부상까지 입게 된 남편은 치료를 위해 잠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때 저를 만나게 됐던 거였어요. 한동안 재활과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남편은
치료받는 중에도 보육원이나 복지원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 당시 남편은 의사이긴 했지만 직장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봉사에만 전념해서 다니다 보니 경제적 활동이 없었고, 그래서 후원자들의 후원금이나 그전 근무하던 병원에서 벌어뒀던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의사이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었죠.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해외에서 긴 시간 의료봉사를 다니며 돈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벌어둔 돈으로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통 생각하는 돈 잘 버는 의사들에 미칠 순 없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이 더 좋았습니다. 애초에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던 저였기에 제게는 의사라는 직업이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돈보다 성품이 더 중요했던 저는 희생적이고 정의감 넘치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그 사람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배울 게 많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그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남편과 만나며 점점 결혼 생각을 굳혀가게 되었죠. 우리 결혼할까? 나 자기라면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나라도 괜찮겠어? 나 당신이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의사라지만 돈도 많지 않고 매번 봉사 다니느라 바빠서 당신한테 소홀할지도 몰라. 말이 의사지 봉사활동은 경력으로도 쳐주지 않아서 의사 면허증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어. 그래도 정말 괜찮아? 그럼 내가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당신이 좋았던 건데 뭐. 나는 내 남편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리고 나한테 돈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돈이야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된 거지. 내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하는 동안 특별히 의견 차이가 있거나 싸울 일도 없었고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비슷했기에 결혼 약속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결혼 문제에 대해 걱정이 아주 없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은 바로 아빠였죠. 어릴 때부터 저를 애지중지하시며 혼자 힘들게 키워주신 아빠가 남편을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실지가 걱정이었습니다. 보통의 의사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윗감이지만 돈을 쫓지 않는 남편이 아직도 봉사를 다니며 벌이가 없다는 걸 아빠가 이해해 주실까 싶더라고요. 워낙 저를 아끼시는 분이라 사윗감에 대해서도 까다로울 테니 더욱 걱정됐죠. 그런데 걱정 많던 제 예상과 다르게 아빠도 남편을 환영하며 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돈벌이가 없었어. 그래도 그 어떤 의사보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돈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가 생각하는 의사들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 그렇구나. 아빠는 유나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만나보니 이해가 된다. 듣던 대로 참 대단한 사람이네. 요즘 이런 젊은이는 없는데 말이야. 아빠 마음에 들어? 결혼 상대로? 그럼 마음에 들고 말고. 돈을 쫓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자기가 배운 걸 베푼다는 게 아주 대단하네. 나도 배울 점이 많은 젊은이 같아. 다행이다. 사실 나는 아빠가 반대할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 그이가 어디 취직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빠가 괜히 돈 때문에 걱정할까 봐. 아빠가 돈 가지고 사위 차별할 사람인 것 같아? 사위가 돈이 좀 없으면 어때? 장인 되는 사람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거기다 의사 면허가 있는데 돈이 무슨 걱정이겠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지. 어차피 인생 길지 않냐. 의사 일이든 뭐든 앞으로 살면서 한참 일만 할 텐데 젊고 팔팔할 때 남들도 돕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지내면 좋지. 그럼 아빠 우리 결혼 허락하는 거야? 그래. 유나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아빠도 좋다. 무엇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 같아 보여서 괜찮다 싶네.
그런 사람이라면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살아갈 수 있겠지. 아빠는 그걸로 만족한다. 아빠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대단한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정신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빠는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셨고 사위와 뜻을 함께하고 싶다며 남편을 도와 금전적으로 후원까지 해주셨어요.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갑자기 웬 돈을 주시는지... 자네가 돈이 없을까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자네와 뜻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러네. 많진 않지만 나도 조금이나마 자네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네. 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난 다른 능력도 없고 자네처럼 남들을 직접 도울 수는 없어서 말이지. 자네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힘이 되고 싶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도 앞으로 장인어른 뜻에 따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늘 그런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자네는 잘할 거야. 우리 딸이 어디서 이런 좋은 남편을 얻었나? 다행일세. 그렇게 대단한 남편과 결혼한 저는 저의 선택을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혼자였는지 남편 덕분에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아빠도 사위가 마음에 드시는지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시며 많이 의지하고 응원해 주셨죠. 그렇게 매일이 행복하던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1년 뒤 저에게는 믿을 수 없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평소 아빠는 등산을 좋아하시고 혼자서도 자주 등산하러 다니시곤 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겨우 저 없이 취미거리를 만드신 아빠셨죠. 그런 아빠가 어느 날 남편에게 같이 등산을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정서방, 며칠 뒤 안 바쁘면 나랑 같이 등산이나 갈까? 등산이요? 저야 좋죠. 안 그래도 아버님 모시고 한번 가야지 생각했었는데요. 자기도 같이 갈래? 나? 나는 됐어. 등산하면 땀나고 힘들잖아. 에이, 그래도 운동해야지. 그래야 건강해지지. 아유, 아빠가 당신한테 먼저 물어보신 거 보면 모르겠어. 당신이 워낙 바쁘니까 사위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으신가 보지. 난 괜찮으니까 남자 두 분이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우리 유나가 내 뜻을 정확히 아는구만. 그래, 내가 자네랑 단둘이 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러신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제안한 등산을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만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보,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버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어. 지금 길게 말 못하니까 바로 병원으로 와. 알겠지? 아빠의 사고 소식에 전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웃으며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아빠가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니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전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착한 곳에서 알게 된 아빠의 상태는 많이 심각했습니다. 의사인 남편의 빠른 신고로 다행히 더 위험해지기 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아빠는 의식을 곧바로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다치셨어요. 아빠의 연세와 상태를 보면 깨어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아빠의 사고에 대해 깊이 자책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장인어른을 잘 살폈어야 하는 건데 바보같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당신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었잖아. 당신 아니었다면 더 큰일 났을 거야. 하지만 애초에 내가 더 많이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위라는 놈이 장인어른께서 사고 나실 때까지 방치했어. 이러다 아버님 못 일어나시면 어쩌지?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정말 당신 볼낯이 없다. 저와 아빠에게 미안해하며 자책하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저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아빠가 일어나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엄마에 이어서 아빠마저 이럴 수 없었던 저는 불안함에 잠도 잘 수 없었죠. 그러다 정말 기적처럼 아빠가 깨어났어요. 사고가 난 이후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셨죠. 저와 남편은 아빠가 깨어나실 때 바로 옆에서 곁을 지키고 있었고요. 아빠가 의식을 회복하셨다는 것도 의료진보다 제가 먼저 알아차렸죠. 아빠 정신 드세요? 아빠 저 유나예요, 유나. 아빠 딸 유나라고요. 아빠 다시 주무시면 안 돼요? 저보고 정신 차리세요. 여보, 아빠 일어나셨어. 아빠가 눈 뜨셨다고. 얼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데리고 와. 얼른, 빨리. 뭐? 아버님이 눈을 뜨셨다고? 어디, 봐봐. 아버님. 봤지? 당신도 봤지? 아빠 눈 뜨신 거. 그러니까 빨리 의사 선생님 데리고 와. 내가 아빠 의식 잃지 않게 옆에 있을 테니까 빨리 불러오라고. 여보, 내가 아버님 곁에 있을게. 당신이 가봐. 혹시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아버님 곁에 있는 게 낫지.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내가 조치에 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게 맞겠다. 아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그리고 불편하신 곳 있으시면 이 사람한테 눈짓으로라도 부탁하세요. 당신 아빠 잘 보고 있어? 제가 아는 아빠라면 저를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두지 않으실 거라는 걸, 꼭 깨어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깨어나시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왕좌왕 정신없이 행동하다 제가 의사 선생님을 부르려고 했어요. 남편이 아빠 곁에 남아 아빠 상태를 봐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때 막 깨어난 아빠 곁으로 남편이 다가가자 아빠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이 아빠를 산에서 밀었다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면서 말이죠. 너 내 이놈! 감히 날 밀어? 네가 날 죽이려고 해? 아버님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지금 흥분하시면 안 되세요. 흥분?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흥분은 안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날 죽이려고 한 놈이 눈앞에 있는데 감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내가 너에게 어떤 기회를 줬는데 네가 감히. 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이 사람 덕분에 사고 나고 바로 병원으로 올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빠 살린 것과 다름이 없는데. 아버님, 우선 진정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산에서 밀겠어요? 다른 사람을 밀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감히 아버님을 어떻게.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사고 당시 충격으로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런 적 없으니 진정하세요. 네? 혹시라도 제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시고 제가 밀었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우선은 아버님 몸 생각하셔서 진정하셔야 합니다. 충격? 혼동? 아니, 내 정신 멀쩡해. 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니놈이 날 죽이려고 한 건 생생히 기억한다고. 니놈이 내 몸에 손댄 그 느낌도 생생하다고. 유나야, 이놈이다. 이놈이 날 죽이려고 했어. 이놈이 날 낭떠러지에서 밀었다고. 아빤 사고로 인해 움직이기 힘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실 것처럼 몸을 들썩이며 화를 내셨어요.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뼈가 부러진 곳도, 인대가 파열이 된 곳도 많아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분께서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는데 일어나자마자 화를 내시는 모습에 놀랐고, 그전엔 저만큼이나 믿고 좋아하던 사위를 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며 지목하셨으니까요. 당장은 이제 막 깨어난 아빠가 흥분하셔서 잘못되실까봐 진정시키고 있었지만 속으론 너무 놀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과 지목에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남편도 아빠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빠는 진정할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말이죠. 그런데 소란스러운 일로 아빠 병실을 찾아왔던 간호사분이 아빠가 깨어나신 걸 보고 의료진을 불렀고, 병실로 온 의료진들이 아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러 아빠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잠깐의 소란이 겨우 일단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숨을 돌릴 수 있었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근데 아빠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당신 아빠가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아? 혹시 사고 직전에 무슨 일 있었어?
산에 올라갔을 때? 아니, 아무 일도 없었지. 아버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난 그 말씀 들은 것밖에 없어. 그리고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내가 아버님과 다툴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당신이 산에서 밀었다는 말에 죽이려고 했다는 말까지 하시면서. 사고 때문에 충격이 크셔서 그러신 거겠지.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의식이 없는 동안 아니면 깨어나시기 직전에 내가 떠민 꿈을 꾸신 것 같아. 그걸 현실과 착각하시고 내게 그러시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사고 한 번 나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빠 일찍 깨어나셔서.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아버님을 어떻게 대할지도 중요해. 아버님께서 또 조금 전처럼 없는 일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없는 기억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아버님 회복에 더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회복하실 때까진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알겠어. 아빠가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이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도 아빠가 한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우선 남편이 갑자기 아빠를 산에서 밀 이유가 없었어요. 아빠가 워낙 남편을 좋아하기도 했고 남편도 저희 아빠를 잘 따랐으니까요. 남편이 한 말처럼 아빠가 사고 충격 때문에 없는 일을 사실이라고 믿고 오해한다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고민은 되었습니다. 눈을 뜨신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서 고민은 됐던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제 고민이 금방 해결됐어요. 2시간도 안 돼서 말이죠. 검사를 받은 후 안정을 되찾은 아빠가 먼저 조금 전 일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며 인정하셨거든요. 정서방, 내가 아까는... 아빠, 우선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아니, 내가 정서방에게 사과하려고 그래. 내가 조금 전에 정서방에게 큰 실수를 해서 말이지. 정서방, 내가 꿈속에 있었던 일을 현실이라고 착각했네. 미안해. 자네가 이해 좀 해줘. 일어나니 갑자기 병원이고 몸은 이 꼴이 되어 있으니 겁도 나고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깨기 직전에 산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그때 자네가 날 밀고 있어서 내가 그 꿈을 기억이라고 착각한 것 같아. 진정하고 보니 그제야 그게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됐네. 미안해. 사과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착각하셔서 하신 말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고 충격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몸 낫는 것만 생각하세요. 자네가 이해해 준다고 하니 내가 고맙네. 근데 내가 사고 당시랑 그 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데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나? 내가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 알고 싶어서 말이지. 그럼 어디까지 기억이 나시는데요? 내 기억이 등산 시작했을 때부터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산에 올라갈 때는 별일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님께서 겪으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군대 때 이야기랑 여행 다니시면서 있었던 일이요. 그러다 산 정상이 얼마 안 남은 곳에서 잠시 쉬다가... 정서방 잠깐만. 야 유나야, 혹시 내 휴대폰 어디 있는지 아니? 아빠 휴대폰 제가 챙겨놨어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차에 있다. 차에 있는데 지금 가져다 드려요? 그래, 휴대폰 좀 가져다 줘. 그동안 내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그래, 그럼 정서방 이어서 말해주게. 진정을 찾은 아빠는 제가 알던 아빠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빠의 오해가 풀린 것도 다행이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신 아빠의 상태를 보아하니 몸도 금방 낫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모로 정말 다행이었죠. 그런데 회복이 빨라도 너무 빠른 건지 아빠는 저희 간병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며 저희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며칠 동안은 아빠 곁에서 24시간 교대로 있겠다고 말했지만 아빠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아빠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요? 여기 밑에 간병인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다인실도 아니고 1인실인데 불편할 게 뭐가 있다고 가라고 하세요. 간호사도 있잖아. 그리고 너희 지난 3일 동안 나 걱정한다고 뜬 눈으로 밤새웠을 거 아니냐. 얼굴 보아하니 수척한 게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한 것 같은데. 어차피 난 움직일 일도 없고 밥도 내일부터나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푹 쉬어. 정 사람 필요한 것 같으면 내가 간호사 불러서 간병인 신청할 테니까. 아니 아빠. 가. 너희가 여기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자식 고생시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지 아니? 아빠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씻자마자 골아떨어졌어요. 아빠에게 사고가 난 이후 3일 동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뜬 눈으로 못 자고 못 먹었는데 아빠가 깨어나시고 집으로 들어오자 그동안 하고 있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거든요. 어떻게 잠들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죠. 그러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계속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만 일어났을 뿐이지 정신은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서 휴대폰 알람을 끄려고 했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꺼지지 않는 휴대폰 소리에 그제야 알람이 아니라 벨소리라는 걸 알게 됐죠. 제게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비몽사몽인 상태로 대충 대답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기막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믿기 힘든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남편이 앞밖에 해코지하다 체포됐다는 소리였죠. 처음 그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스팸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걸려온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전화해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저희 아빠 병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경찰들이 아직 아빠 병실에 있다고 했고요. 그 소리에 저도 곧장 아빠가 계신 병원을 뛰어가게 됐죠. 그리고 병실에 도착하니 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이 아빠께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죠.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거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왜 아빠를... 저 형사님들, 잠시 제 딸과 대화 좀 하게 자리 좀 비켜주시죠. 유나야, 우선 진정 좀 해라.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다 말해줄 테니. 다 말해준다고요? 뭘요? 뭘 말해준다는 거예요? 설마 그럼 그이가 정말 아빠께... 아니 왜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데요? 아빠, 혹시 지금도 사고 때문에 뭘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꿈이랑 현실을 착각하시는 게 아니냐고요? 유나야, 아빠 멀쩡해. 그리고 정서방, 아니 정성민 그놈이 날 죽이려고 한 것도 사실이야. 그게 아니라면 형사들이 왜 여기에 와 있겠니?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다 말해줄 테니 우선 진정부터 하고 앉아라. 아빠는 조금의 놀람도 없는 모습으로 제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말씀해 주셨죠. 넌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을 거야. 나와 정성민의 관계,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떠나 네 남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겠지. 너에게 정성민은 단점 하나 없는 완벽한 남편이었고 가슴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일 테니까. 근데 그건 정성민이 널 꿰려고 연기한 모습들일 뿐이야. 실상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에 자기 장인도 죽이려 한 놈이지. 아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했고 아빠를 왜 해하려고 했는데요? 도대체 왜요? 그놈이 날 죽이려 한 건 내가 그놈의 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일 거다. 내가 놈에게 정체를 안다고 말했으니까 사기꾼이란 정체를 들켜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정체를 들켜요? 너 요즘 정성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건 알고 있었지? 어려운 것까진 아니지만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은 봤죠. 근데 그거야 전에 벌어둔 돈이 다 떨어져서 그런 거고 다시 병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돈 때문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돈이야 벌고자 하면 그 사람 능력이 얼마든지 벌 수 있고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쫓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천천히 다 설명해 줄게. 그래, 그 돈 별일 아닐 수 있지. 그 놈이 정말 의사라면 말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의사라면? 그럼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놈 의사 아니야. 그게 내가 놈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유고. 내가 어쩌다 보니 몇 달 전에 여러 의사분들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다. 아무래도 내 사위라는 사람이 의사였고 또 여러 나라 돌아다니며 의료 구호 활동하고 한국에서도 봉사활동하니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분들 앞에서 사위 얘기를 꺼냈지. 그분들도 정성민 그놈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다들 그런 의사가 있냐면서 칭찬 세례를 하더구나. 그 칭찬 세례에 내 어깨가 더 솟아올라 그놈 이야기를 자리 가지는 동안 내내 했고, 근데 며칠 뒤에 그때 자리했던 분들 중 한 분께 연락이 오는 거야. 내 사위놈 이름이 정성민이가 맞냐고 물어보면서 말이지. 내가 맞다고 왜 그러냐고 다시 되물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사위 무용담이 워낙 대단해서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아는 의사들 통해 확인해 봤는데 그런 의사가 없다는 거지. 자기만 알아봐서 모르는 거면 의사가 워낙 많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날 함께했던 사람들 전부 모르고 그 사람들 모두 아는 사람들 통해 알아봤는데도 모르니 이상하다 싶었던 거야.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구호 활동하는 의사는 확인해보면 인적사항을 모를 수가 없는데 그중에 내 사위놈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내 사위놈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 하나인 건데 내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넣었던 거야. 처음엔 나도 전산상 문제가 있거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들 인맥 다 동원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의사들 전부를 확인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알아보려고 했어. 정성민 그놈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내 사위를 확인시켜주고 증명하려고 말이지. 그런데 확인하려고 나서서 얼마 되지 않아 내가 그리고 유나 네가 속았다는 걸 알았단다. 정성민 그놈 의사 아니었어. 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해외로 나가 구호활동 한 적도 없었다고.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뇨? 아빠도 보셨잖아요. 그 사람 의사 면허증, 병원 다닐 때 아이디 카드, 그리고 해외 다니면서 구호 활동한 사진도 받고 봉사활동 사진도 보셨으면서 정말 사고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사고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드신 거냐고요? 그거 전부 다 가짜야. 의사 면허증, 구호활동 감사패, 병원 아이디 카드 전부 다 가짜라고. 아빠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거다. 그것들 전부 그놈이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사진들은 진짜지만 상황이 가짜고. 해외 구호활동은 놈이 해외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야. 의료 구호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지. 물론 봉사활동의 경우 보육시설 찾아가서 한 건 맞으나 의료 행위를 한 건 아니다. 놈이 봉사활동하러 간 곳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니 그냥 애들이랑 놀아주고 도와주고 한 것밖에 없었다고 해. 의사 가운 입고 찍은 사진은 그놈이 그렇게 입고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와서 찍은 것뿐이라고 했고, 또 자기 입으로 의사라고 했다고 했어. 그래서 정성민 의사 봉사활동이라고 적혀있는 플랜카드를 들고 찍은 거라고 하더구나.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선 도와주러 온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고 뭘 입고 뭘 들고 찍어도 상관은 없었으니 놈이 하겠다는 대로 놔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정하고 절 속인 거라고요? 처음부터? 정확히 널 속이려고 한 행동이라기보단 어떤 여자라도 한 명 걸리길 바랬던 것 같다. 그 짓을 너와 만나기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걸 보면 말이지. 이건 내 추론이긴 하다만 내 생각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좋은 사람인 척 보이게 한 다음 여자를 만나든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든 만나서 도움받고 이용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럼 그의 진짜 정체와 직업은 뭔데요? 예전엔 음식점 주방에서 알바했고 나중엔 의사인 척하고 다녔을 때부턴 무직이었어. 무직이요? 어떻게 무직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고 그동안 쓴 돈은 어디서 난 건데요? 다른 건 다 위조했다고 해도 여권이랑 돈은 불가능하잖아요. 분명 여권에 다른 나라 도장이 엄청나게 찍혀 있었는데 그 여권으로 같이 저랑 해외를 가기도 했고
의사는 아니었지만 의사 흉내는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은 많았더구나. 그 돈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무직이라면서요. 전에 일하던 것도 알바였고. 운 좋게도 투자한 코인이 대박났다고 하더구나. 근데 노력도 하지 않고 번 돈이니 그게 아까운 줄 아나? 모르지. 그래서 흥청망청 썼던 모양이더라고. 또 돈은 많은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으니 의사인 척하면서 거짓된 신분을 만든 거고. 그러다 널 만나게 된 거지. 그럼 아빠는 그걸 언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이가 산에서 아빠를 밀었다는 것도 진짜예요? 사고 충격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나중엔... 그놈이 너랑 나를 속인 걸 알고 나도 분하고 화났다. 그동안 자랑스러운 내 사위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지. 근데 그놈이 그동안 우리에게 잘했잖니. 거짓말은 했어도 우리가 가족으로 같이 지내는 동안 본 놈은 좋은 남편, 좋은 사위,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기로 했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걸 보니 돈은 다 떨어져가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언젠간 자기가 만든 거짓된 신분과 배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을 거고. 그때가 되면 그놈이나 너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았거든. 너를 위해, 그 순간을 막기 위해 놈이 멈출 수 없던 거짓이 거짓을 낳는 그 악순환의 연속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한 거지. 등산하러 가자고 제안한 다음 내가 알고 있는 놈의 정체와 사실을 전부 얘기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용서해주고 도와줄 테니 앞으로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그렇게 내 계획대로 등산하러 간 그날 얘기는 생각보다 잘 됐다. 놈도 순순히 모든 거짓을 인정하고 내게 죄송하다며 빌더라고. 또 이번만 도와주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놈이 날 밀었어. 산속에서 말이야. 미친놈. 어떻게 아빠가 용서해주기로 했는데 이 미친놈. 그래. 네가 보인 반응처럼 나도 깨어나고 그 녀석 얼굴 봤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니고 다 까발려 망신을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날 밀다니. 날 죽이려고 하다니. 그래서 막 깨어나서 정신도 온전치 않았는데 그 난리를 쳤던 거야. 그런데 왜 또 말을 바꾸셨어요? 나중에 아니라면서요. 아빠가 착각하셨다고 했잖아요. 검사를 받고 있을 때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 그러다 그놈 옆에 있는 네가 떠오르더라. 내가 난리를 치는데도 그놈을 믿고 있는 네 모습이 말이야. 그런 널 보며 생각했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놈이 날 죽이려고 한 걸, 놈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넌 어떻게 될까? 너무 큰 충격이지 않을까 싶었단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놈을 용서해주기로 한 거야.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모든 일을 덮어지려고 했지. 그 말을 하기 위해 너보고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던 거다. 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놈에게 내 뜻을 전했고, 놈은 이번에도 용서를 빌며 나와 약속했어. 정신 차리겠다고, 잘못했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지만 놈은 또 약속을 어겼지. 자기한테 속고 자기 손에 죽을 뻔한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날 믿을 수 없었는지 날 또 죽이려고 한 거야. 근데 이번엔 나도 달랐단다. 한 번 놈에게 죽을 뻔했기 때문에 내 나름의 방비를 하고 있었지. 놈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112 신고 문자를 미리 작성해뒀고 놈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그 문자를 보냈단다. 문자를 보낸 후에는 놈이 내게 한 짓을 남기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112에 전화했고, 그리고 어떻게든 경찰이 올 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놈과 실랑이를 벌였어. 위험하긴 했다만 다행히 내가 제압당하기 전에 경찰이 와서 놈을 체포했고. 위험했다면? 놈이 베개로 내 숨을 막으려고 했단다. 날 죽이려고 한 거지.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먼저 들었어요.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시는 게 조금 전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게 모두 저 때문인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께 미안하다고 되뇌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모든 게 저 때문이에요. 저만 아니었으면 아빠가 그 인간 용서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일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다. 아빠가 판단을 잘 내려야 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구나. 그놈이 그렇게까지 인간이 덜 된 놈인지 몰랐다. 난 이렇게 해야 네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더라도 네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미안하다. 아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과 제 행복을 지켜줘야 한다는 말이 더 슬프고 마음 아프게 들렸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아빠를 안고 사죄의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한참을 아빠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던 중 경찰이 들어와 수사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딸이기도 했지만 가해자의 아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경찰서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고 임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쳤을 때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경찰은 잠시 고민하더니 남편과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줬죠. 저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울분이 터져 욕부터 날렸어요. 사기꾼 새끼! 네가 아빠를 죽이려고 해? 네가 우리 아빠를? 넌 양심이란 게 없니? 너 같은 사기꾼 새끼를 우리 아빠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용서해줬는데 아빠를 밀어? 아빠를 죽이려고 해? 너야말로 죽어야 하는 놈이야.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기꾼 새끼, 인간 버러지 쓰레기라고! 개자식, 개놈! 여보, 미안해. 당신과 아버님께 미안한 마음뿐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 걸 아는 놈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우리 아빠가 네가 거짓말한 것들, 죽이려고 한 행동 다 용서해 준다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아빠를 죽이려고 한 거냐고? 두려웠어. 아버님께서 날 안심시키고 나서 너한테 모든 걸 말할까 봐. 네가 날 떠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만. 그리고 당신도 이제 다 알았겠지만 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했어.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정체는 발각되었으니까 아버님을 죽여야 내 정체를 숨길 수도 있고 유산을 받든 아버님 사망보험금을 받든 그걸로 새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여보, 나 이제 정말 깨달았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내가 아버님께 너무 잘못했다고. 아버님께선 그런 짓을 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불안함에 그만. 나 이제 정말 아버님과 한 약속 지키면서 살 거야. 정말 성실하게 살면서 당신에게, 아버님께 잘할게. 그러니까 아버님께 말 좀 잘해줘. 나 진짜 반성하고 있다고. 너무 후회하고 시간을 돌리고 싶어 한다고. 돌아간다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 거야. 아니, 아버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나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해줘. 재판까지 가지 않게 부탁 좀 해줘. 어? 결국은 그 말 하려고 한 거지? 앞에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결국 재판 안 받게 해달라, 선처해달라, 그 부탁하려고 마음 일도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야? 내가 네 속을 모를 것 같아? 이제까진 너한테 놀아놨다고 하지만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알게 됐는데 내가 또 속을 것 같냐고. 유나야, 아니야. 널 속이다니. 진심이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다니까. 경찰 선생님께도 사실대로 다 말했어. 그리고 너한테 거짓말 없이 다 말했잖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말했잖아. 내가 진심으로 반성 안 하고 너 속이려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전부 다 말했겠어? 나 진심이야. 정말 아버님께 죄송하고 앞으로 찾아가서 사죄하고 싶어. 무릎 꿇고 날 어떻게 만드시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싶다고. 그리고 나 당신과 이렇게 끝내기 싫어. 당신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다 인정하고 당신에게 맞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하는 거야. 약속하는 거라고. 그 약속 우리 아빠가 처음 너한테 기회 줬을 때 지키지 그랬어. 거짓말은 했더라도 우리 아빠는 털끝 하나 건들지 말지 그랬어. 내가 우리 아빠 산에서 밀고 베개로 질식시키려고 한 너를 용서할 것 같아? 아니, 절대 안 해. 절대 못 해. 우리 아빠가 또 너를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널 용서 안 해.
우리 아빠 죽이려고 한 널 내가 처단할 거야.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평생 썩을 준비나 하고 있어. 내가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회에서 공기 못 마시도록 할 거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인간 탈만 쓴 벌레 새끼. 어디 평생 감옥에서 썩어봐라. 유나야, 잠깐만. 나랑 얘기 좀 더 하자. 나랑 얘기하자니까? 나 아직 너한테 할 말이 더 남아있어. 유나야! 남편은 뻔뻔하게도 또다시 저와 아빠를 속이려고 했어요. 아니, 이번엔 진심일 수도 있었지만 그게 진심이든 약속이 지켜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감히 아빠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끝이었어요. 남편이었다고 해도 제가 사랑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죠. 우리 아빠를 건든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생각으로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했고 아빠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 미수건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나서 남편의 죄를 강력하게 물었죠. 저는 재판에 직접 나서서 판사님께 남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탁은 이루어졌어요. 애초에 죄명이 살인미수였고 그 시도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나 죄값이 가벼울 수 없었죠. 거기다 한 차례 실패 후에도 재차 범행을 시도했고 자의적으로 범행을 멈춘 게 아니라 저희 아빠의 기질로 현장에서 체포된 거라 저와 아빠가 만족할 만한 징역이 나왔어요. 아쉽게도 무기징역까지는 아니었지만 사회로 다시 나오려면 제법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형을 살게 됐죠. 물론 남편은 형이 너무 길다며 항소했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형이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로 밝혀진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증거까지 확실하니까 말이죠. 덕분에 저와 아빠는 그 인간이 받게 된 죗값에 만족하면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번 사건으로 아빠와 제가 얼마나 변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될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보다는 많이 조심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운이 좋지 못해서 나쁜 놈을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하며 이번 일이 앞으로의 저와 아빠의 인생을 발목 잡지 않게 잘 극복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역시도 저 스스로 극복해보려 노력하는 거고요. 그러니 혹시라도 저와 아빠에 대해 모진 말씀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멈춰주시고 응원과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제가 좀 더 빨리 이전의 일에 대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